쫓겨난 종갓집 며느리 15년 뒤 호텔 연회장에서 전남편 얼굴에 와인 부어버린 사연. 천하의 복 없는 년. 내가 들어오고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혔다. 당장 나가. 추웠던 90년도의 어느 겨울. 300년 종갓집. 시어머니 박계순의 입에서 나온 독한 말과 함께 굵은 소금이 정숙의 얼굴에 뿌려졌다. 매서운 소금 알갱이가 눈가를 찔렀지만 정숙은 울음조차 참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10년을 살았는데 씨 하나 못 받는 주제에 무슨 기회야. 우리 상철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끊으려고 그래. 정숙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남편 김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도도하게 서 있었다. 서울에서 온 부잣집 이혼녀 민지영. 상철의 도박빚 2억 원을 단숨에 갚아준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새 안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상철 씨, 이런 거지 같은 여자는 빨리 내보내야 해요. 우리 아기 생각해야죠. 민지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교태를 부렸다. 임신 3개월. 상철의 아이를 벌써 품었다는 것이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상철 씨, 당신. 여보,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소.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위자료? 당신이 10년 동안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배상을 해야 할 판이지. 상철의 차가운 목소리. 한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10년. 1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상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고 논밭 일하고. 이게 다 헛것이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한 거 아니오? 누가 시켰소? 애도 못 낳은 주제의 변명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라졌고 오빠는 사업 실패로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결국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져준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대문을 나서는 정숙의 뒤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저주가 날아왔다. 내 팔자에 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자식이나 낳거라. 비가 내리는 겨울밤, 정숙은 서울행 시외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무쇠솥 하나가 전부였다. 이 무거운 솥은 버리고 가라 했지만 정숙은 끝까지 챙겼다. 딸아, 이 솥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란다. 이 솥에 밥을 지으면 복이 온다고 너희 할머니가 그러셨어. 힘들 때 이 솥 보면서 힘내거라.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숙은 차가운 무쇠솥을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버스비조차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 도착 후 정숙은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 쪽방을 얻었다. 월세 20만 원,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행운이었다. 시장 상인들이 쓰는 쪽방촌에서 마침 한 칸이 비었던 것이다. 아줌마, 장사 경험 있어요? 옆방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물었다. 종갓집에서 10년 살림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 가게 와서 도와줘요. 하루 3만 원 드릴게요. 정숙은 그날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을 도왔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고 손은 칼에 베이고 얼음물에 갈라졌다. 하지만 참았다. 악으로 버텼다. 3개월 후 정숙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건 약밥이야. 어머니께 배운 약밥. 친정어머니는 한의원을 하시던 외할아버지께 배운 약선 요리에 능했다. 특히 약밥은 일품이었다. 밤, 대추, 자세, 십전, 대보탕, 약재를 넣어 가마솥에서 은근하게 달여낸 약밥은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정숙은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았다. 그리고 새벽마다 어머니의 무쇠솥에 불을 지폈다. 아줌마, 이 약밥 얼마예요? 한 봉지에 2,000원입니다. 처음엔 하루 10봉지도 안 팔렸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정성을 다했다. 밤은 직접 껍질을 벗겼고 대추는 가장 좋은 것만 골랐다. 무쇠솥에서 8시간씩 은근하게 달였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줌마, 저번에 먹어봤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늘 3봉지 주세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이 약밥은 당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자주 들를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6개월 후에는 하루 100봉지가 동났다. 1년 후에는 시장 안에 작은 점포를 얻었다. 정숙이네 약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정숙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은 자궁근종. 수술이 필요했다. 환자분, 수술하시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아이 인연이 없나 봐요. 수술 후 한 달 동안 가게를 쉬어야 했다. 그 사이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며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정숙이 퇴원하는 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정숙이 언니, 우리가 돈 모았어요. 이걸로 좀 더 큰 가게 하세요. 시장 상인들이 모은 돈은 300만 원. 큰 돈이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시장 입구에 제대로 된 가게를 냈다. 그리고 메뉴를 확장했다. 약밥뿐 아니라 약과 한과, 떡 등 전통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5년째 되던 해, 한 백화점 바이어가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입점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웰빙 열풍인데 이런 전통 건강식품이 딱이거든요. 정숙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정숙가 매장 앞에는 개점 전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다. 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정숙의 약밥은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다. 100% 국산 재료, 무쇠솥 전통 방식, 무첨가 건강식. 정숙은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10년째 되던 해, 정숙가는 전국 50개 백화점에 입점했다. 연 매출 100억 원. 직원 100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가 종갓집에서 쫓겨난 지 꼬박 15년이 되던 가을, 정숙은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쫓겨날 때 입었던 남루한 옷 대신 이제 그녀는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정숙은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수상자로 초청받았다. 박정숙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100억 기업을 만드신 그 비결이 뭔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정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보다는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숙은 샴페인을 들고 다른 경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명함 하나 받아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온 남자.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김상철이었다. 한때 180cm의 늠름한 체구를 자랑하던 상철은 이제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값싼 정장에 헤어진 구두, 기름때 묻은 와이셔츠. 그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성우산업 대표이사 김상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철은 정숙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숙이? 아니, 박정숙 대표님. 누구시죠? 정숙은 차갑게 물었다. 상철은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다. 나야 나. 상철이. 세상에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아니, 사실 나 자네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알고 있었다. 상철이 자신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정숙이 몰래 상철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민지영과 재혼한 상철은 집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박 버릇을 못 버리고 1년 만에 전 재산을 날렸다. 민지영은 낳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상철은 빚더미에 앉았다. 그 후 시어머니 박계순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였다. 종가는 빚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상철은 서울로 올라와 하청업체를 전전했다. 지금 상철이 운영하는 성우산업은 부도 직전의 작은 철물 하청업체였다. 대출금 5천만 원도 갚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숙아, 아니 정숙 씨. 우리 옛날 생각해서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라서. 상철의 입에서 비굴한 말이 흘러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정숙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김상철 씨, 15년 전 기억하세요? 응. 뭐? 제 얼굴에 소금 뿌리시던 거요. 어머님이.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숙은 차분하게 계속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위자료. 내가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할 판이라고 하셨죠? 정숙아. 그건. 그리고 당신 어머니 말씀. 복 없는 년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뽑혔다. 이 말도 기억하시죠?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숙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순간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상철의 머리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쏟아부었다. 콸콸콸. 붉은 와인이 상철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값싼 와이셔츠를 적셨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요. 정숙은 빈 와인 잔을 웨이터에게 건네며 우아하게 말했다. 15년 전 당신 어머니가 제 얼굴에 뿌린 소금보다는 덜 아프시죠? 그리고 덜 차갑고요. 와인을 뒤집어 쓴 상철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 미친년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철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김상철 씨, 당신 회사 성우 산업 맞죠? 대출금 5천만 원, 제일금융은행에서 받으셨죠? 상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어떡해. 그 은행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정숙가 홀딩스입니다. 제 회사요. 내일 당신 회사 대출금 회수 들어갑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7천만 원쯤 되겠네요.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계신 요양병원 비용 3개월째 밀렸죠? 월 200만 원. 제가 그 요양병원 건물 주인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연체료가 붙게 될 겁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기, 저 남자 뭐야? 전처한테 빌붙으려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경호원을 불렀다. 이분 밖으로 모셔드려요. 행사장에 초대받지 않은 분 같은데요. 정숙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상철이 애타게 소리쳤지만 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상철을 끌어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자국을 남기며 질질 끌렸다. 행사장 밖으로 나간 상철은 빗속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상철이 끌려나간 후 정숙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쳤다. 15년 만의 복수였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60대 정도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숙 옆에 서서 말을 건넸다. 멋진 복수였어요,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군요. 전 한국여성경영인협회 회장 최선희라고 합니다. 최선희 회장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전 당신 이야기를 좀 압니다. 15년 전 이천 종가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금 세례를 받고 내쫓겼죠. 그런데 아시나요? 네. 그 집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었어요. 김상철, 그 남자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민지영이 낳은 아이 김상철 아이가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민지영은 돈 많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김상철에게 접근한 거였죠. 상철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도 종갓집 재산을 노린 거였고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저는 10년 동안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집안이 대를 못 이은 건 김상철 때문이었죠. 무정자증은 유전이래요. 김상철 아버지도 실은 양자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최선희 회장은 계속했다. 민지영은 종갓집 재산을 빼돌린 후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김상철은 그제서야 진실을 알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심지어 아이도 제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함이 아니라 아이러니였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 낙인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박 대표님,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숙은 화장을 고치고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시상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음은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15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 기업을 일군 정숙가 홀딩스 박정숙 대표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숙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15년 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10년을 헌신했지만 얼굴에 소금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원망하며 살지 않겠다고. 대신 제 자신을 믿고 일어서겠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제가 받은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이들,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안에 있던 이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정숙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다. 행사장이 환호로 가득 찼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숙은 호텔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쳤고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숙은 잠시 걸어가고 싶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비서 김민주가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정숙아, 미국에서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마이너스 상우. 10년 전 해외로 도망갔던 오빠 상우. 정숙이 성공한 후 연락이 닿았고 이제는 미국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숙이 자금을 대준 덕분이었다. 정숙은 회사로 돌아갔다. 강남의 12층 건물 전체가 정숙가 홀딩스 본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간 정숙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무쇠솥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날 유일하게 챙겨 나온 어머니의 유품. 이제 이 솥은 회장실 한쪽에 전시되어 있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정숙은 케이스를 열고 무쇠솥을 꺼냈다. 그리고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이 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새벽을 보냈던가.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 솥으로 정말 복을 만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회장님,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경비에게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못 들어오게 출입 금지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 어머니, 박계순 씨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불된 비용 때문에 퇴원 조치한다고 합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15년 전 자신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던 그 시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복수하려면 지금이었다. 그 노인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노인을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잖아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3개월 후 정숙은 쫓겨났던 종갓집을 찾았다. 15년 만의 방문이었다. 경매로 넘어갔던 옛 종갓집은 이제 정숙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숙이 인수해서 복원한 것이었다. 회장님, 오늘 체험 프로그램에 50명이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에요. 관장이 보고했다. 정숙은 한옥마당을 걸으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전통 음식 만들기, 제사상 차리기, 한복 입기 등을 체험했다. 무료였다. 좋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무쇠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솥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 솥에서 약밥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정숙은 체험관을 둘러본 후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다. 15년 전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들이었다. 정숙아, 우리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언니, 저 그때 언니들 도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는 정숙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났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의 쾌감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창가에 앉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하지만 정숙이 가장 아끼는 건 창가에 놓인 작은 선반이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낡은 무쇠솥 뚜껑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정숙은 어머니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